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비즈니스에도 참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새로운 신생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 또는 플랫폼 사업들을 중심으로 요즘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서 최근 스타트업들을 준비하는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고 어떤 스타트업들이 주로 생겨나고 있는지 오늘은 오랜만에 이 스타트업 업계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 방식을 바꿨는데요. 이게 요약해보면 다른 회사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못 보게 하면서 결국 구글이나 애플이 이 개인정보를 독점해서 광고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도 함께 들어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은 주식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낙폭이 있네요. 한 0.6% 정도 주가가 내리고 있고 코스피 시장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 연결해서 주식시장의 또 중요한 포인트 혹시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는 뭐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원자재 가격 네, 이게 꽤 크게 오르기도 하고 뭐 그런 모양이에요. 네, 원자재 가격이 아마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예. 지금 작년에 약간의 디플레 상태에서 지금 아직 인플레로 가기 직전이긴 하지만, 어, 지금 우리가 이럴 때 지금 리플레이션이라고 주로 하는데요. 이런 원자재 가격들은 이미 급등하면서 그런 인플레를 좀 예고하는 듯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쏟아져 있는 예. 이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즘 많이 오르는 게 특히 구리 가격이라던데요.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닥터 코퍼 해가지고 경기에 대한 어떤 선행 지표이기도 하죠. 음. 그런데 최근에 이 구리 가격 상승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 사태로 좀 완화되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예. 최근에 이런 급등은 그것보다 조금 더 커다란 차원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죠? 일단 우리가 국영제에서 여러 가지 뭐 철강이든 아니 여러 가지 무슨 산업에서 필요한 게 이제 이 구리가 많이 필요했잖아요. 예. 뭐 근데 앞으로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디지털 전환 4차 산업 뭐 이런데 이 구리가 상당히 신경제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런 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쓰인다는 겁니까? 엄청나게 많이 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음. 저희가 이거 분석을 할 때 수요하고 공급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수요가 훨씬 많이 는다. 이게 단순한 수요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개했죠. 예. 2.2조 달러. 그런데 여기다 보면은 이제 뭐 교량, 항구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데이터 통신망 구축에서 여러 가지 신재생 인프라 투자들이 있는데 예. 여기에 구리가 아주 핵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신망 깔 때 전선, 그리고 네, 태양광도 그렇고, 자동차 충전할 때 전선. 그렇죠. 결국 전선인데 전선이고 풍력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어. 탄소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예. 여기에 이 전도체로 활용을 이제 성분이 높은 구리가 과거와 달리 엄청난 수요가 앞으로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골드만삭스, CT 할 것 없이 이런 글로벌 IB가 지금 가격이 9,754달러인데요. 예. 작년 말 올 초부터 해서 10,000달러 간다고 계속 질러왔고요. 음. 자, 최근에 나오는 거는 향후 2025년까지 뭐 15,000달러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부경제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에서 이 구리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될 거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전선 까는 거에 구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봐야 전선 되나요? 까는 것뿐 아니라 이제 예.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이제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들인데요. 음. 재생 에너지 인프라에서는 반드시 상당히 많이
몇 개나 더 추가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의 흐름 혹은 뭐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는 구리라는 뭐 종목이 별도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구리 선물도 있긴 합니다만 ETF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보세요.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따로 좀 전화로 연결해서 여쭤야 되겠습니다.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 거니까요. 예. 그러면 오늘 NH투자증권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근에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기회이기도 하고 또 정부의 자금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창업 붐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다고는 합니다. 현장 상황을 좀 여쭤보려고요. 이분은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업종을 하시는 분입니다. N50의 허재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허재입니다. 벤처 캐피탈은 들어봤어요. 네. 스타트업들한테 돈 투자하는 곳이죠. 네. 엑셀러레이터는 어떤 회사입니까? 벤처 캐피탈은 어느 정도 좀 시장에 검증된 그런 모델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엑셀러레이터는 완전 초기,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막 시작한 어느 정도 아이디어나 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팀들에게 초기에 투자를 해주고 그리고 공간을 지원해주는 그런 예. 역할을 해주는 곳입니다. 아예 초기부터. 네, 보통 저희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뭐 부모님께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어디서 일할지 이 두 가지를 고민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낭비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요소들을 빠르게 없애주고 네. 당신의 아이디어나 뭐 그런 창업 기회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초기 투자도 해주고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지원해줄게. 빠르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엑셀러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를 받기 전에 그렇죠. 그건 투자를 해주는 겁니까? 돈을 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선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도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서 네. 지분을 가져가고. 네, 훨씬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겠네요. 아주 초기 기업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나중에 어떻게 투자금 회수하세요? 그게 그 회사가 상장해야 됩니까? 뭐 상장 전에 요즘에는 이제 세컨더리 펀드라고 해서 네. 뭐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저희도 엑시트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1차, 2차 투자 들어올 때 맞습니다. 신주를 발행하지 말고 우리가 투자한 이 집은 사가라. 네, 라고 그런 한다는 부분도 거죠? 요즘에는 그런 펀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펀드라면 그 구주를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세컨더리 펀드. 그러니까 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되 네, 새로 본인들 돈 넣고 새로 주식 발행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옛날 투자자 지분을 사주는 네. 그래도 되는. 과거에는 네. 그게 법적으로 안 됐습니까? 아니요, 있긴 있었는데요.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엑셀러레이터나 뭐 개인 엔젤 투자자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그래요. 투자한 걸 회수를 또 해야 다른데 또 투자하죠. 맞습니다. 계속 네. 믿고 투자해주면 투자한 분들도 어렵죠 나중에. 알겠습니다. 요즘에 저 창업이 굉장히 뜨거워요. 창업 열풍이에요. 늘 열풍인 것 같긴 합니다만 또 그때 분위기는 다를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요번에도 저는 벤처 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피부로 느끼고는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창업을 그래도 6, 7년 전에 그때도 창업이 붐이었지만 뭐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왜 창업을 하느냐 이런 걱정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대기업 출신들이 이제 이 창업 인더스트리에 많이 오기 시작하는 거 보면 확실히 창업이 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나이 든 분 창업하는 경우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최근에 뭐 눈에 띄는 스타트업의 어떤 형태, 업종 혹은 아이디어 이런 게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 쪽에 그러니까 예. 제조 창업에 좀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로봇 쪽 분야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로봇 만들겠다? 네, 특히 이제 그 만들어서 코로나 전에도 예. 뭐 화두가 되긴 했는데 이제 이 뭐 로봇 카페 아니면 서빙 로봇 시중 들어주는 로봇. 맞습니다. 그런 로봇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7년에 제가 만났던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여기 구글
그 출신의 엔지니어가 이제 외식업을 하다가 하도 정신이 없어서 서빙 로봇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네. 시작된 회사가 있었는데 예. 최근에 그 소프트뱅크 포함해서 한 370억 원 정도 누적 투자를 받았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이런 서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여러 곳들이 그런 로봇을 만드는 모양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기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그 목표 지점에 잘 배송을 하느냐, 안전하게 하느냐.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 아기 키우는 집 아기 때문에 이 또 유아를 등반한 공간에서는 서빙 로봇 적용이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사고가 의자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 통로에 있고 그러니까 그러게 그래도 바쁠 때는 그 사람 한 명 몫은 못해도 사람 한 반 명 몫은 한다고 또 쓰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네. 하더군요. 네, 예. 많이 쓰죠. 요즘은 주방에서 거기다 딱 이마에다 얹어주면 3번 테이블로 쭉 갖다 네. 주고 그런 뉴 스타트업들이 좀 뜨고 있거든요. 또 어떤 게 좀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대면이다 보니까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여러 비대면 솔루션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예. 화상회의 솔루션, 예. 뭐 줌이나 뭐 구글의 뭐 미트나 근데 그 하시다 보면 좀 불편함이 그럼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손짓 발짓 하면서 교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예, 예. 제가 요즘 많이 접하고 있는 인더스트리는 이제 메타버스 인더스트리인데 이제 제 가상 공간이라고 하죠.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메타버스, 네, 그쵸. 그 유니버스와 뭐 메타가 합쳐져서 네. 된 말이라고 하더군요. 네, 이 가상의 환경 공간을 이제 일컫는 말인데 이 메타버스가 인터넷의 미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스페이셜이라는 한국인 창업자가 만든 회사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가상 환경 공간에서 이 홀로그램으로 저나 기자님께서 이제 실제로 그 가상 환경 공간에 저희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눈치팔찌 서로 액션을 취해가면서 회의를 하다 보니 이제 저희가 비대면으로 화상회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면 회의에 가까운 수준의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그러면 환경은 회사 사무실처럼 다 꾸며놓고 그렇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등장하는 의자 거죠. 앉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손짓도 하고. 하고 눈도 마주치고 그리고 같이 자료도 가상 환경에서 띄워놓고 아, 네. 그냥 화면에 얼굴만 나오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실감 난다 그게. 그렇죠. 맞습니다. 재밌네요. 네. 코로나 끝나면 어떡하려고 이런 사업을 시작했대요. 아무래도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예. 비대면으로 회의하다 보니까 해외랑 원격 회의하는 게 한도 굉장히 많으니까. 익숙해지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요즘 정부 지원금도 많이 늘었죠. 네, 많이 늘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고마운 돈도 있고 눈먼 돈도 있고 그럴 텐데. 그렇죠. 뭐 어떤 양날의 느낌이 좀 검이죠. 있습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시중에 그 다양한 뭐 지자체라던가 예. 이제 중앙 정부 각각의 그런 뭐 사업 영역에 맞게 그런 정부 지원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늘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런 지원금을 받는 주체가 이제 정부는 이제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동일한 레벨의 금액이 지원이 되다 보면 얼마쯤 줘요? 보통? 뭐 사실은 뭐 1,000만 원,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지원이라는 게 공짜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갚으라고 빌려주는 겁니까? 뭐 그것도 유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1억 미만은 거의 일단은 사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네. 그냥 주는. 네. 와, 그거는 뭐 그냥 받을 수 있으면 좋네요. 월급 같은 거네요. 그냥 나라에서 주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1, 2년 차에는 굉장히 소중한 돈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요즘에는 그런 지원금만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좀비 기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가서 그거 네. 따오고 하는. 네. 한 번 따온 데는 두 번은 안 주는 그런 규제는 없나 보죠? 이제 다른 영역에 다른 지자체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동일한 아이템을 약간 변경시켜 갖고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서로 좀 데이터 많죠. 공유가 안 되는군요. 네,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만 관리하든가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자 번호만 관리하면 이분은 경기도에서 받았구나. 그럼 중소기업청에서는 안 줘야지 하면 되는데 네. 서로 데이터 공유가 안 되는군요. 아직 그런 통합된 모델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몇 천만 원씩 주면 야 이거 준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는데요. 실제로 꼭 네. 뭐 나쁜 마음 먹고 다니지 않더라도. 네. 이제 근데 제일 사업의 집중은 이제 고객을 발굴하는 건데 네. 너무 지원금을 위한 그 기업이 돼서는 안 되니까요. 네. 그럼 뭐 계획서 쓰고 뭐 프레젠테이션 하고 해서 맞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고 네.
심사위원들은 누가 그걸 심사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간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창업 VC라던가 아니면 엑셀러레이터 아니면 그런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예. 심사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골고루 나눠주는 게 오히려 문제다. 최근에는 차등 지급도 하고는 있긴 한데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규모가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는 좋은 창업자들을 그런 프로그램 안에 유입시키기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왜냐면 오히려 창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져가지고요. 아, 워낙 돈이 흔하다 네, 보니까 네,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시중에. 아이디어 좋은 분들은 굳이 그런데 경진대회나 혹은 지원금 주는 사업에 신청을 안 해요?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럼 돈이 이미 이제 돈 있는 뭐 분 많이 있을 창업하는 수도 겁니까?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부익부 빈익빈이군요. 네, 어떻게 좀 바꾸면 좋겠어요. 보시기에는 우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부도 지원해 주려고 마음은 간절하니까 이런저런 예산 늘리고 지원할 텐데 그렇죠. 네, 지원하려고 보면 뭐 특별하게 정부 공무원이라고 해서 크게 될 기업 될성 부른 나무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제가 말씀을 보수적으로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이제 좀 더 심사들이 더 강화되고 있고요. 예. 또 각각의 차등 지원하는 이제 그런 제도들도 생겨나고 있기는 한데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좀 더 멀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최근에는 청년 창업 지원 자격 네. 이것도 청년이냐 아니냐 논란이 좀 있는 모양이던데. 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음. 지금 대다수의 이런 지원금이 청년 예. 창업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뭐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와 취지가 있긴 하나 이걸 굳이 저희가 39세 이하, 뭐 만 39세 이하, 뭐 미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청년이라는 그 바운더리를 굳이 나이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40대 초반에 그래도 이제 대기업을 그만두고 네. 뭔가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진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가장 많은 시기가 40대 초반인데 이러한 숙련된 경험자들이 창업을 하기에는 또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창업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한 40대에서 창업하는 게 네,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맞습니다. 네트워크도 있고 네,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있고 나름 체력도 괜찮아서 네, 제일 좋기는 한데 네, 근데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제 정부에서 네. 그런 분들은 네트워크도 있고 있으니 알아서 돈 구해서 하시겠지 하는 생각을 또 하는 모양이기도 해서요. 네. 하지만 이제 그때 나이가 가장 가족을 부양하는 진중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돈 몇 천만 원도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좀 지원 폭을 넓혀주면 좋겠다. 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네. 본인이 40대이십니까? 아예 저는 이제 곧- 37입니다. 곧 40대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 저도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엑셀러레이터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스타트업을 하면 이런 분들 찾아가면 좋습니다. 그러는데 그분들도 심사를 해서 뽑을 것이고. 네, 음. 이거는 이제 중기부에서 이 엑셀러레이터 라이센스를 이제 인가해 주는데 예. 이제 한 300개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제 시장에서 창업가들을 많군요. 돕기 위해서 뛰고 있거든요. 예. 네, 그분들은 투자했다가 이제 투자 회수해서 수익을 거둬야 그게 또 계속 돌아가는 사업 맞습니다. 모델이겠죠. 실패하고 나면 무슨 안전망 이런 게 좀 없다는 지적도 있던데 그것도 여전히 고민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도 창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실패를 용인하고 키워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느냐,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시선들이 굉장히 따뜻하냐, 뭐 여러 가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직 대한민국 그 사회 안전망이 점점 더 개선되고는 있다고는 하나 아직 좀 더 가야 될 길이 뭐 있다라고 실업급여나 이런 게 아니라 청년들은 창업하고 나면 네, 그냥 했다 실패하면 한 5, 6년 하고 실패하면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 뭐 이렇게 될 거 그쵸. 아니겠어요? 조금 네. 늦게 창업하면 뭐 40대 중반 이렇게 되고. 네, 문제는 그쯤 돼서 나는 아직 사업 역량이 안 되나 보구다라고 네. 생각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 네, 어디 뭐 괜찮은 기업 정규직에 빈자리가 있어야
취업을 하죠. 네, 능력 있는 분들이라도 하더라도 맞습니다. 또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노조도 있고 고용의 안정성도 또 있어야 되니까 네, 함부로 해고할 수도 없고 어렵죠. 빈자리 없고 네, 그러니 애초부터 창업 자체를 나 이건 이제 실패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인데도 할래 이제 이런 거를 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야 창업할 수 네.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창업에 대한 경력도 인정받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자꾸 창업을 말리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 네, 오늘은 엑셀러레이터 N50의 허재 대표와 함께 이제 최근에 스타트업 업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직접 알아보기는 귀찮은 경제 상식들을 저희가 알아보고 전해드리는 귀찮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전형식 씨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텔이라고 광고하는 집들이 있어서 자세하게 좀 보니까 겉으로 봐서는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아파트텔이라고 하는 게 같은 평수 아파트에 비해서 분양가도 싸고 또 나중에도 싸게 거래되더라.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아파텔이라고 하는 건 알아보신 대로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도 뭐 살림하는 집처럼 잘 꾸미면 아파트처럼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게 아파텔입니다. 그런데 왜 이건 같은 평수인데 분양가가 더 싸냐? 똑같은 100평의 땅이라도 아파트는 30평짜리 집을 100평이면 10채 정도밖에 못 짓는데 아파텔은 같은 면적의 땅에 뭐 한 30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주택가에만 지을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주택가에는 너무 건물 빽빽하게 높게 짓지 말아라 라는 용적률 규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이 오피스텔들은 번화가나 상업지역에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번화가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빽빽하고 높게 지어도 된다. 이렇게 지정해 준 땅이라서 용적률 규제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아파텔을 지으면 아파트보다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싸게 분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이 아파트는 너무 빽빽하게 꽉 차게 지어놔서 재건축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텔은 같은 평수의 아파트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거래됩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30평짜리 집이라도 아파트는 그 아파트가 갖고 있는 땅 지분이 10평쯤은 되는데 아파텔은 뭐 예를 들면 서너 평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갖고 있는 땅의 지분 차이가 있어서 더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요즘에 역세권의 용적률을 더 높게 규제를 풀어주고 더 빽빽하게 공공분양 아파트를 지어서 더 많이 생긴 주택은 받아다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역세권의 용적률을 규제를 풀어서 빽빽하고 높게 지으면 공공분양 아파트가 그렇게 지어지면 토지 지분이 작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아파텔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과연 그렇게 보통 아파트처럼 똑같이 높은 가격에 분양되고 좋은 계산이 나오겠느냐 하는 게 사실은 좀 고민거리이긴 합니다. 예, 지금까지 귀찮은 경제였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스마트폰이나 PC로 이런저런 웹사이트들을 다니면서 구경을 하다 보면 광고가 중간중간에 뜨는데 이거 내가 엊그제 사려고 했던 건데? 라는 생각, 혹은 이거 내가 어제 검색했던 건데 왜 자꾸 이런 게 뜨지? 이 친구가 내가 검색했던 걸 어떻게 알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요즘 광고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건데요. 요즘 이게 또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 꽤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이사이트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 이 얘기 좀 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그런 광고 많죠? 그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잘못해가지고 혹시나 다른 것 때문에 정말 순수한 의미로 속옷 광고 잘못 검색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 회사 컴퓨터에 계속 속옷 광고 따라다녀가지고 아니 요즘 속옷 바꾸셔야 돼요. 막 이런 얘기들 정말 이제 당황하시는 경험들도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노트북 좀 빌려줘 그러면 평소에 네가 뭐 관심 있는지 내가 검색 기록, 그 사이트 기록 안 봐도 다 안다. 그렇죠. 혹은 이제 우리 동료분이 갑자기 인터넷에서 뭔가 검색한다고 검색했더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광고가 뭐지? 이상한 광고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건 어떻게 다른 거 일부러 막 광고해서 네. 검색을 일부러 해서 없애야 됩니까? 예를 들면 승맛, 탱크 이런 거 검색해서 네, 좀 그런 바꿔야 방법보다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쿠키 정보를 삭제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검색 기록을 삭제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삭제하면 그나마 좀 괜찮아지긴 하는데 요즘에는 어떤 컴퓨터들이 또 그 웹브라우저를 다 연동이 돼 있어서 한 곳에서만 삭제한다고 안 되고 우리가 있는 모든 디바이스를 삭제하거나 그럴 정도로 막 다 연결돼 있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스마트폰에서 검색했던 거를 네. 며칠 만에 PC에 접속해서 봐도 나인 줄 알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예. 오히려 컴퓨터에서만 추적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같이 연동되면서 추적이 되니까 도대체 얘는 나를 왜 이렇게 잘 알지? 오늘 혹은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에서 뭔가를 검색했는데 얘는 나를 어디까지 아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기술들이 좀 많아지고 있죠. 그게 어떻게 아는 겁니까? 검색했던 네. 기록이 그 기계 안에 있으니 그 기계로 어딜 또 오는 분은 아까 그분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 광고 찾아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은 이 기술에 관련돼서 알려면 단어를 좀 몇 개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역시 쿠키라는 단어를 알아야겠죠. 이 쿠키가 어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헨젤과 그레텔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과자? 네, 예. 헨젤과 그레텔 기억하시면 거기서 그 어떻게 보면 남매가 이제 길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길거리에 이렇게 쿠키를 흘리고 깊은 다니잖아요.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그쵸. 돌아오는 길 찾으려고 네. 쿠키를 흘려 놓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어원이에요. 뭐냐? 인터넷이 초반에 엄청 느릴 때, 지금은 뭐 누르면 누구나 금방 클릭이 되잖아요. 예. 근데 90년대 때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이 너무 느리니까 내가 어떤 자주 가는 사이트를 또 들어가려면 네. 엄청나게 시간이 또 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리 흔적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여기 방문했다 왔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접속했을 때는 이 사람이 방문하는 일주형의 데이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접속이 되거나. 로딩이 좀 빠르다. 그쵸. 미리 저장해 놓고 여기 다음에 또 가시겠지 생각해서 맞아요. 미리 그 페이지를 미리 갖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검색을 해서 어디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예전에 끊어지는 적도 많았잖아요. 끊어지게 되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온 건가? 라는 것도 알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쿠키 데이터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목적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 쿠키 데이터라는 건 원래 인터넷 웹브라우저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있는 걸 통해서 추적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는 자사 쿠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삼자 쿠키라는 게 있는데 삼자 쿠키는 뭐냐? 제3의 어떤 사람이나 제3의 어떤 기관에서 이 사이트에 누가 들어왔는지를 보려고 추적을 하게 하는 추적 코드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제가 만약에 A 사이트에서 뭔가 검색을 했어요. 그럼 B 사이트에 갔습니다. 그럼 B 사이트에 광고라는 창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B 사이트에 광고라는 창에서 내가 A 사이트에서 넘어왔다는 걸 아까 말씀드린 제 3자 쿠키가 이제 가지고 오니까 얘가 B 사이트로 왔지만 A 사이트에서 왔으니까 A 사이트에서 본 거를 기반으로 보면 얘가 이런 걸 좋아할 거야. 라고 B 사이트에 이제 광고를 띄워놓는 거죠. 내가 좀 전에 무슨 사이트 들어갔다 왔는지도 이 사이트도 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에 표현하면 맞춘 광고를 보여준다. 네, 그게 내 컴퓨터에 있는데 그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수준까지 보여주느냐? 그 정말로 내가 그냥 그 이름하고 성별만 모르고 나머지 그냥 다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IP 주소, 네. 컴퓨터를 어떤 OS를 쓰고 있는지, 혹은 내가 지금 이게 접속한 게 뭐 웹브라우저가 크롬인지 인터넷 익스플로러인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심지어 요즘에는 스크립트라고 하는 컴퓨터 명령어가 있다 보니까 소비자가 쇼핑몰에 방문한 시각, 혹은 장바구니에 넣은 것, 혹은 거기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네.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쿠키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쿠키를 잘 구우면 예. 한마디로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A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인터넷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양말을 몇 켤레 샀어요. 네, 샀거든요. 네, 근데 계속 양말 이제 필요 없는데 맞아요. 네, 그게 이제 항상 이제 저희가 귀찮은 거죠. 왜냐하면은 계속 그게 그럴 양말만 수밖에 떠요. 없는 게 네. 구매까지 했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그거는 그 쇼핑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건 제3자 쿠키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검색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것저것 행위를 했다까지는 다른 사이트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에는 얘가 사든 안 사든 이제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게 더 강력해진 게 스마트폰은 또 우리가 한 사람도 하나를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개인이죠, 개인. 네, 예. 개인이죠. 근데 이게 거의 의도적으로 기기 안에 광고 식별 값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는 네, 그러니까 iOS든 안드로이드든 광고 식별 값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쿠키는 여러 사람이 쓸 때 그 사람이 A가 썼는지 B가 썼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PC는 여러 사람이 같이 쓰기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은 거의 내가 혼자 쓰기 때문에 그 식별값 하나가 결국 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식별값이 뭐까지 주느냐?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하는 모든 행동,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별, 연령대 이런 건 안 주지만 네. 내가 여기서 뭘 검색했고 어떤 앱을 깔았고 연락처 뭘 갖고 있고 그걸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서는 또 그 앱을 만드는 업체들이 그럼 그러한 정보들을 가져가면 이걸 갖고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승인 없이, 그러니까 사용자의 확인 없이 어떠한 기준에 맞는 앱이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는 코드를 자동으로 연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예를 들면 애플 휴대폰을 쓴다. 네, 라고 하면 애플과 뭐 안드로이드가 다 마찬가지겠죠. 네네네네. 스마트폰을 쓰면 내가 그동안 어떤 사이트들을 들여다 보면서 어디 걸 또 오래 보는지 하는 그런 각종 이제 관심사들이나 다양한 정보들이 네. 내가 이진우라고 하는 것만 가려놓고는 다 제조사들이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안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일부 가져가니까 심지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요즘에 무료 앱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예. 무료 앱인데 예를 들면 사진을 예쁘게 찍는 앱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 연락처를 가져가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런 식의 것들이 계속 지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앱당 평균 한 6개 이상의 개인 정보를 가져간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내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내가 했었던 행동 기록 혹은 내가 있었던 사진의 일부 접근 네. 이런 것들을 가져가니까 도대체 얘네들은 이걸로 뭘 하는 거야? 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고 결국 그런 게 어떻게 쓰이느냐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얘네의 원래의 사이트 얘네 앱의 목적은 게임 앱인데 네. 예를 들면 사진 찍는 앱인데 거기서 그걸 통해서 얻은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다른 광고 업체에 파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SNS 앱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쓰고 스마트폰으로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행동 정보를 다 합치면 한마디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그걸 잘 가공을 해서 다른 광고 회사들에게 이걸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그런 일 자주 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은 거기서 또 더 강력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페이스북한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몇 살이고 내 생일은 누구인 걸 스스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합치면 네. 한마디로 원래 기계가 내가 누군지는 안 알려주는 정보와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는 스스로의 내부의 데이터를 합치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360도로 알게 되는 뭐 이러한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통화 주소록을 모두 알고 있으니 네. 그 이름이 일치한 사람이 페이스북에 있으면 혹시 이거 네 친구 아니야? 네. 이렇게 띄워주는 게 그래서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 수도 있는 친구에서 나오는 네트워크가 거의 연락처 기반 혹은 나랑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는 예. 혹은 스마트폰이나 여기에서 움직이는 걸 갖고 추천을 해준다.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아이폰 사용자에게만 타겟팅된 광고나 혹은 뭐 스마트폰을 쓰는 서울에 있는 30대에게만 타겟팅된 광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게 가능해진 게 바로 이런 쿠키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개인 정보 그리고 이제 앱 그 SNS 데이터가 스스로 갖고 있는 게 통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그런 걸 가지고 이런저런 광고를 효율적으로 꽂을 수 있는 네. 솔루션을 광고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렇죠. 애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도 이거 우리가 휴대폰에다가 만들어 놓은 이른바 무슨 인식 기술이요? 네, 앱 추적하는 기술. 네. 그 기술을 가지고 돈은 본인들이 음흠. 버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그거는 안 돼 쓰지 마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마 어제에서 오늘 사이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새벽에 iOS가 이번에 14.5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앱 추적 투명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용자한테 실은 이런 앱들이 너의 정보들을 이만큼 가져가고 있어서를 모든 앱마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냥 앱을 설치하면 네. 그냥 앱 설치한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별 승인 없이 그냥 앱을 바로 그냥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부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페이스북 앱을 새로 깔았어요. 그럼 페이스북 앱을 깔 때 예를 들면 제 핸드폰에 페이스북이 지금 이 앱을 통해서 너의 연락처도 가져가고 있고 모두 갖고 가고 있고 모두 갖고 가고 있어. 그래서 아주 그거 광고를 많이 넣을 거야. 그거 승인해 줄래 말래를 물어본다는 사용자가 거예요?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승인하지 않아라고 하면 페이스북 앱을 나는 쓰는데 페이스북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 정보를 못 가져가는 거죠. 아 잠깐만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하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동의를 안 하면 네. 페이스북이나 다른 앱을 아예 못 쓴다라고 네. 하면 저는 억지로라도 동의하겠죠. 네. 그런데 동의를 안 해도 쓸 수 있어요. 쓸수 이번에 있도록- 바뀌, 이번에 바뀐 가장 크게 그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애플이 얘기한 게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아예 앱스토어에서 우리 앱을 삭제해버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보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앱을 아예 못 썼으니까 예. 쓸래 말래를 골랐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사용자들한테
너 앱은 쓰는데 네 앱을 통해서 광고 가져가는 거는 우리가 사용자한테 선택권을 줄 건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너가 앱을 못 쓰게 한다. 그럴 거면은 우리 앱스토어에서 너의 앱을 아예 삭제시켜 버리겠어. 라고 나오는 게 이번에 상당히 강력한 야.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메뉴로 하나를 또 설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별도 앱에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앱들을 사용자가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 앱에 50개의 앱이 깔려 있는데 내 스마트폰에 그걸 일괄적으로 내 개인정보 다 안 줄래? 라는 메뉴까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내가 깐 모든 앱에서 내 개인 정보는 못 가져가게 네. 한 버튼 하나로 할 수 있다. 네네네네. 그거를 애플이 만들었다 이거죠. 네, 이번에 업데이트하면서 그런 것을 이른바 야. 앱 추적 투명성이라고 하는 메뉴로 만든 것이죠.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정말 달려가서 목 조르고 싶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팀 지금 나오세요. 네, 엄청나게 지금 페이스북하고 애플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아.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이거 독점이다. 그러니까 애플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힘을 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되면은 애플만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논란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주들 입장에서 이제 페이스북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되면은 중소기업들이 힘들다. 이건 무슨 논리냐? 페이스북에 보통 이제 큰 기업들도 타겟팅이나 마케팅을 하지만 보통 이제 페이스북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내가 크지 않은 기업들이 아주 작은 비용을 가지고 타겟팅 광고를 해서 매출을 내는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타겟 광고가 당연히 정확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광고를 쓰는 사람 입장에선 옛날엔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써서 10명한테만 하면 됐는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100만 원을 갖고 100명을 해야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10명이 있을까 말까가 되는 거거든요. 누가 지금 양말 사려고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예. 이제 페이스북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까지 올라온 기술력도 뒤처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들 특히나 이제 작은 상공 홍보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힘들다라는 예. 논리로 이제 애플을 이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혹시 너희 애플이 그 독점에서 너희가 광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도 하겠습니다. 네, 물론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인 정보라는 것을 이거의 모든 논리는 사용자들에게 개인 정보에 대한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건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디에 광고가 늘어날 수 있냐면 앱스토어 자체에 광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주들이 내 앱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네. 개인 정보나 여러 가지 사용자의 패턴을 가지고 다른 앱이나 다른 광고 홍보 대행사한테 돈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 앱을 깔게 하려면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내 앱을 깔게 홍보가 안 되고 앱스토어 자체, 그러니까 장터 자체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양말 팔려면 양말 앱을 만들어서 깔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걸 홍보하려면 당연히 이제는 애플의 애플 앱스토어에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플한테 광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떤 반대쪽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소비자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끔씩은 나 양말 사려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들어가서 잠깐 사오면 고마운 광고이기도 하고 가끔은 네. 가끔은 기분 안 좋은 광고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누가 이기는 게 좋은 겁니까? 애플과 페이스북 중에.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한 가지 분명한 문제는 광고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고 그렇겠죠. 시스템에 대해서의 퀄리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광고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그럼 그렇게 떨어질 때 결국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럼 내가 이 광고가 정말 필요한 거냐 아니면 쓸데없는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예. 쓸데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좋고 예, 그래도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는데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오고 계시면서 네. 기분 나빴던 사연들을 많이 보내고 계시고 김충희님께서는 대화도 엿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진 찍으면 그 사진과 관련된 광고가 뜹니다. 그렇게. 네,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 그 몇몇 그 해외 유튜버들이 좀 검증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몇몇 앱이 정말로 이러한 논란들이 있었던 부분이 마지막 질문. 존재합니다. 네. 안드로이드는 이 기능 언제 넣어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런 기능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그 대신에 구글 인터넷 크롬에서는 비슷하게 프라이버시를 막는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도 점심 식사하러 가시고 저도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다시 찾아오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